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코스피 쪽 먼저 커버해 봐야 되겠고요. 기업 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김유정 아나운서 연결해 봐야 되는데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요즘 AI로 활용한 시장 정리 아주 맛들여 가지고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네, 전일까지는 국내 증시를 반도체, IT, 툭톱 기업들이 이끌었다면 오늘은 재평가가 되는 기업들이 시장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AI가 선정한 오늘의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현대차와 대우건설인데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그 이유, AI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먼저 현대차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영상 때문입니다. 바로 옆돌기와 백덤블링까지 안정적으로 선보이며 착지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테슬라와의 격차가 해소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지금 현대차와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2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번 증권가에서는 이번 아틀라스의 기술력이 테슬라와의 이런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고도 남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는 이제 아틀라스의 쇼는 끝났다라고 평가하면서 2027년부터는 현대차의 미국 공장에도 배치하고 외부 기업에게도 판매를 시작하겠다. 본격적인 양산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율주행 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파운드리, 자율주행 공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점, 증권가들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호세 무뇨스 사장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큰 중국 시장은 줄이고 오히려 인도 시장의 생산 공정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KB증권, 삼성증권, DS투자증권까지 오늘 시장 일제히 8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요. 가장 낮은 목표가도 현재는 63만 원 SK증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 시총 격차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지 그 전망 함께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I가 꼽은 두 번째 기업 대우건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주가가 마침내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악재를 털고 원전을 담고 있는 대우건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두고 빅베스라고 평가하면서 2026년도에는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올 상반기 내에 체코 원전 본계약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우건설의 2026년 매출액 구성을 함께 보시면요. 여전히 푸르지오를 기반으로 한 주택 건축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체코 원전의 본계약이 가시화된다면 현재 10%에 불과한 플랜트 비중이 더 확대되며 실적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ROE가 마이너스 23.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빅베스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8%까지 급증하면서 경쟁자인 현대건설이나 GS보다 더 높은 수익성까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젠 건설사들이 원전이라는 키워드까지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 중에 대장주는 누가 될 수 있을지, 그 중심에 대우건설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네, 현대차와 대우건설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다시 또 로봇 이슈로 들어가는데 로봇의 물리적인 운동 능력, 물리적 AI 뭐 이렇게도 요즘 표현하긴 합니다만 AI하고 접목이 돼서 운동 능력, 가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잖아요. 왜 로봇은 꼭 사람의 모양을 닮아가야 되느냐? 뭐 그 절지동물인 거미, 이렇게 다리 여러 개 달린 진해, 아니면은 뭐 연체동물인 문어 이런 데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현대 문명의 문물이 자체가 이 이족 보행을 하는 사람에 맞춰져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이렇게 막 강조가 되는 것 같고 덤블링을 했네 만에 어제 또 덤블링 이슈인가 봐요. 네. 뭡니까?
일단 뭐 지난주 주말에 좀 공개됐던 시연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아틀라스가 현재 이 제어와 이동에 관련된 기술 검증의 지금 현재 좀 테스트 중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단 본격적인 어떤 양산 전환 내지는 현대차 그룹향 이 공정 적용을 위한 테스트가 좀 진행 중이었는데 일단 시연 영상에서는 옵티머스 로봇과 좀 비교했을 때 굉장한 좀 안정성을 한 번 더 입증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제한 수정 없이 바로 실전, 바로 공정에 좀 투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로봇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해당되는 여건들을 보면 일단 뭐 지난 CES 2016 이후에 일단 로보틱스에 관련된 사업 전략, 특히나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했던 부분들, 구체적인 어떤 상용화 전략 부분에 관련된 일정까지 구체화가 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 요인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현대차가 사실 미국의 이 관세 25% 원복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약화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월 20일 고가 기준 이후에 오히려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현재 뭐 50만 원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로보틱스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뭔가 그 이슈가 등장을 하고 쏠리면은 사람들이 확 몰려가죠. 네. 네.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늘 반복적으로 조금 언급을 드리고 하는데 이 옥석 구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잘 안 두시잖아요. 네. 어제도 이제 뭐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로봇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기업들이 그냥 주가만 자꾸 올라가고 실체도 모호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예. 그거를 또 뭐 괜히 그냥 꼬집어 가지고 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섹터 내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걸러내야 되는 필터링이죠. 당국도 좀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꼭 문제 터지고 나면 사후 약방문이 돼버린다는 네.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자, 그냥 뭐 제가 그 얘기 그럴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자, 그래도 뭐 이 뭐죠, 현대차와 휴머노이드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현대차가 최근에 수급 기조를 보면 1월 20일 기점으로 보면 한 16거래일간 정도의 외인의 매도세가 좀 나왔고요. 4조 7천억 정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월 기준에서 봐도 한 6,310억 정도가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이 좀 부재한 부분들, 다만 기관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방어를 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재차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뭐 모빌리티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충분히 좀 반영시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게 관세 리스크가 과연 이제 25% 원복이 그렇죠. 되는 효과로 좀 이어질까 부분인데 이 그게 부분에 아주 잠재적인 리스크죠. 네네. 네. 일단 뭐 정부의 어떤 입장을 보면 2월달 안에 뭐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통과 이후에 일단 해당되는 25%의 관세 원복이 유예되거나 뭐 철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 좀 조정받는 구간 이런 부분도 충분한 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PBR 기준에서 보면 1월 고가 기준에서가 한 1.2배까지 올랐던 PBR이 현재 0.98배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업 기조를 보면 자동차 이외에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의 사업 가치가 정말 좀 부각이 된 것인가, 가치의 반영의 여러 관점에서 보면 저는 추가적인 멀티플 부여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PBR은 한 1%, 한 1.5배 이상 정도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이후에는 숫자와 좀 연동되는 흐름들 안에서에 대한 상단을 열어두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재 뭐 5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 입법 속도를 또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능동적인 국제사회의 대처가 어렵다라고 토론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게 그 대미 관세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국회는 잘 하겠죠. 자, 하여튼 현대차는 그래서 분할 매수. 네, 50만 원 미만의 분할 매수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1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크게 뭐 감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네.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모빌리티에 관련된 상업화에 대한 어떤 타임라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정도. 다만 이게 양산을 구체화하고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숫자는 뭐 내년 이후부터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해서 좀 모빌리티 부분도 일단 연내 흐름에서 보면 자율주행 특히나 뭐 로보택시의 상용화 전략 관점에서 일단 실적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대건설인데 현대차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제 기억에 아마 한국형 경수로 원전과 연관된 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건설사들이 다 아파트 공학으로 뛰어들면서 정체되어 있다가 네. 요즘에 다시 이제 원전 거기에 또 데이터 센터 이 이슈로 다시 부흥을 하려고 하잖아요. 대우건설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일단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인데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현대건설에 좀 집중됐던 원전 모멘텀이 사실 대우건설도 이 체코 원전의 원팀으로 좀 수주 성과를 좀 받은 그런 수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가치 반영을 좀 많이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봉 주가 기준에서 보더라도 주가가 한 5천 원대 미만에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재차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체코 원전 수주 성공에 따른 주가의 어떤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이후에 최근에 다시 뭐 대미 원전에 관련된 확장 기조 내지는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우상향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연속성 있는 흐름들을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워낙 원전 정책의 확장 기조 안에서 뭐 이 주기기 모듈 부분에 대한 수주 성과 기대감들이 재차 좀 높아지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그러면 뭐 주요 거점 국가들에 대한 EPC 뭐 설계 시공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이번 뭐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대한 성과가 추가적인 어떤 미국향 시장의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일단 전체적인 어떤 기조를 좀 보면 SMR 프로젝트가 뭐 12월 기준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SMR에 대한 대상 기업 두 곳을 좀 선정한 이후에 일단 구체적인 일정 수립은 좀 안 됐습니다. 아마 이제 1분기 이후부터 착공에 관련된 발언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대형 원전 10기 부분들은 2030년도까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 안에서는 EPC 설계라든가 시공 능력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정상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좀 잘 정리를 하고 집중을 하고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잘 전달하면은 괜찮은 회사로 덜 변모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상하게 또 뭔가 하나 툭 걸려버리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주가가 매번 그렇게 실망을 주면은 안 되겠죠. 대우건설은 좀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고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현재 어떤 업황 기준에서 보면 이제 4분기에 대한 손실 규모가 한 1조 1천억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네. 뭐 일회성 비용들이 이번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크네요, 생각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실적의 어떤 훼손 부분들을 일단 무시하고 단순한 어떤 기대감만 갖고 좀 보기에는 리스크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전체 시가총액 대비 특히나 뭐 원전 모멘텀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수주 성과에 대한 실적 연동 부분들은 4분기에 비록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뭐 적자폭이 좀 크게 좀 반영됐지만 1분기 일부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가격이 좀 조정을 주는 구간 그런 구간에 저는 조정 시 또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분할 매수 글자 그대로 조금씩 접근해보는 한꺼번에 확 올라간다고 이제 쫓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등장했다라는 걸 기록해두고 그다음에 접근 전략. 또 하나의 기업을 보도록 할까요? 신세계? 지금 요즘 유통가에서 또 말들이 많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새벽 배송을 열어주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아마 될 것 같은데 신세계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네. 어떨까요? 신세계? 신세계 오늘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 부분이 뭐 처음 뭐 계열 분리한 이후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 기조가 나왔고 사실 뭐 이 그동안 영업 훼손의 실적 훼손에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이 면세 부분에 대한 사업 가치가
아직도 좀 개선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4분기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했던 점들이 기대 요인들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전체적인 본업 부분에서 뭐 백화점 부분이라든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연결가치 부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이익 기조를 좀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실적 개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좀 반영될 것인가 이 여부가 좀 중요했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 이익 기조를 좀 확인했다는 점들은 올해 전반적인 어떤 기대치, 특히나 1분기 계절적인 어떤 이 특수 효과들을 좀 감안해 보면 특히나 뭐 중국 관광객들이 사상 최대 뭐 입국이 좀 예상되고 있다는 점,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이 실적의 어떤 반영 기대감들 충분히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기 때문에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2018년도 고가가 47만 5,500원이었습니다. 이 주가까지에 대한 지금 현재 흐름, 특히나 RSI 지표에서도 과열권에 대한 연속성들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분할 매수로. 자, 유통가는 아무래도 이 소비 심리하고 그다음에 뭐 계절적인 특수성 말씀하신 대로 소비 심리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화랑을 보이다 보니까 뭐 실제 연결은 잘 안 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훈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특수성은 아무래도 BTS의 광화문 공연 네. 네, 가깝잖아요, 신세계 또.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유통의 새벽 배송 이거는 신세계가 선택할 문제인데 그거는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주가는 일단 반응들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조금 RSI라고 하는 기술적 지표가 과열이니까 나눠서 네네. 역시 여기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피 시그널과 기업들 알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